그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다양한 미국 ETF들을 이제 그 소개를 해주셨는데 ETF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좀 물어보는 댓글들이 참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그때 처음 이제 설명을 들었지만은 ETF라는 게 그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고 좀 다양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제가 볼 때 지난번에 한번 ETF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인간이 만든 금융공학 최고의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우리나라의 ETF를 소개할 때 한 5년 전쯤, 5년 더 된 것 같은데 예. 아무도 몰라요. 아. 증권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가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증권사도 몰라요? 네. 뭐 그때는 미국 투자도 뭐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네. 정말 그때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저도 뭐 호주에 있는 분에게 이거를 배웠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데다 투자를 해라. 그 내용은 되게 간단했어요. 네. 전 세계 상위 10%는 연간 10% 자산을 불리고 전 세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2% 자산을 불린다.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5%를 불린다. 네. 그런데 그거에 맞추어서 설계된 금융상품들이 있다. 그게 12%는 SPY고 15%는 QQQ라고 과거의 역사들 통계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뭐 지수를 따라가도록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1993년에 SPY가 딱 등장합니다. 93년에 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죠. 지금도 SPY는 거의 뭐 최고 큰 ETF죠. 그 SPY 하루 거래량 보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몇 배가 거래됩니다. 뭐 이 실시간으로 이 거래되는 그 숫자들을 보면 정말 이거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만들어졌고, 요거는 이제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에서 만들었고, 요거를 인베스코가 보고 있다가 저 12%보다 좀 센 놈을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1999년에 역시 똑같이 지수를 추종하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습니다. QQQ 그렇게 커왔죠. 지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다가 2003년이 되니까 ETF를 한번 채권에다 적용해 볼까 하는 그런 ETF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2004년에는 이렇게 지수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11개 산업 섹터들이 있는데 섹터별로 만들어진 ETF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섹터별로 이제 경기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게 달라지니까 경기의 변화에 따라서 섹터별 수익률이 달라질 거고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섹터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2006년에는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가 나왔고요. 여기까지를 그냥 뭐 대략 2세대 ETF라고 합니다. 2세대. 3세대는 2009년에 등장했으니까 이제 뭐 10년여 밖에는 안 됐죠. 제가 지난번에 고배당주 ETF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SPYD, 뭐 DVY 뭐 이런 거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그런 겁니다. 3세대? 네. 얘네들은 특정 성향이 있는 종목들을 편입해서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세대가 등장하면서부터 ETF는 이제 엄청나게 진화를 시작하고 이미 미국에서는 2002년부터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트레이딩이 시작됐는데 이제 인공지능도 서서히 이제 이 트레이딩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3세대 같은 경우는 편입 비중을 뭐 인공지능이 또는 펀드 매니저가 뭐 수시로 조정하거나 편입 종목을 뭐 계속 바꿔가면서 최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액티브형으로 가져간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이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질문이 많았던 게 이제 SPI나 QQQ가 뭐 연 12% 이상의 고수익률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좀 높을 때 샀다가 그걸 낮을 때 또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 있으면 이런 경우에서는 또 말하자면 손해도 좀 입었다. 이런 경우니까 이
즉 주가가 높을 때 샀다가 떨어질 때 파는 경우도 있으니까 즉 그 ETF가 꼭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의문 내지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의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첨언을 하자면은 한 20년 말씀하셨는데 20년 동안 전체 그래프를 보면은 쭉 오른 게 맞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평균으로 하면은 12% 수익률 12% 그렇지. 15%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중간에 꺾이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잘라서 보면은 뭐 5년, 뭐 7년으로 하면은 오히려 그만큼 수익률이 안 나왔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제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요. ETF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ETF는 최소한 5년 이상 장기 투자해야만 연평균 수익률이 확보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겁니다. 3개월 전에 샀는데 내 ETF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이거 아닙니다. 이런 투자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달 월급날 남는 돈, 내가 저축할 돈 계속 넣어가면서 평생 가져가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ETF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이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매년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QQQ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면 1월 2일 날 연초에 214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2월 말 3월 하면서 뭐 엄청나게 빠졌죠.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물가물한데 한 160까지는 빠졌을 겁니다. 그 당시 엄청 빠졌죠. 그렇게 빠졌다가 지금은 얼마냐? 307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또 엄청 올라오네요. 43% 올랐어요. 연초 대비. 이렇게 계속 못 오릅니다. 그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언젠가 가까운 시일 안에 이렇게 올해보다는 수익률이 한참 낮아질 거예요. 다시 연평균 수익률보다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앞으로 미래 평균 수익률이 뭐 내년에도 43%는 오르겠지. 이건 정말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한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구간은 5년 정도 되는데 내가 3개월 뭐 1년 이런 투자를 선택하신다면 ETF도 뭐 주식들이 뭉쳐져 있는 거니까 경기에 따라서 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듯이 정책 변화에 따라서 또는 코로나19 위기처럼 큰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주식하고 똑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제 바이든 시대가 오면은 뭐 개별 주식도 변화가 있겠지만 ETF 시장도 좀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그 식으로 전망이 됩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지수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크게 3가지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그 다음에 S&P 500, 그 다음에 뭐 나스닥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스닥하고 이제 뭐 S&P 500, 그 다음에 다우존스를 놓고 보면 나스닥은 신나게 달리고 있고 S&P 500은 이제 제대로 못 걷다가 이제 걷는 수준이 됐고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이게 다우존스로 어느 정도 이동하고 있고 S&P 500 종목에서도 이제 다우존스와 관련된 특히 제조와 관련된 이런 업종들의 부활이 서서히 이제 보이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술주 일변도로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 어차피 뭐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는 속도가 떨어질 확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제조업들 특히 그 중에서도 작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큰 회사들은 타격을 덜 받았을 확률이 높은데 작은 회사들은 올해 1년 견디기가 무지무지 힘들었을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작은 회사들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작은 회사들인데도 있지만 아닌 데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되게 큰 회사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까지 기지개를 펴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기업들을 묶은 뭐 ETF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주목해라. 그렇습니다. 그럼 제조업을 강조하셨는데 제조업도 좀 나뉠 거라는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나뉘게 될까요, 제조업이? 제조업 중에서도 예. 좀 중소형주들을 보시면 그런 ETF 한번 찾아서 보시면 아마 앞으로는 그쪽이 더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빠져 있었고 예. 하지만 이제 위기가 종식이 돼가면 그렇게 살아남은 회사들은 이제 더 탄탄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가 많이 죽었으니까요. 네. 일단 말씀대로 그 어떤 큰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또 그동안 올해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동안 한 20년 정도 SPY나 QQQ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바이든 시대에는 조금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좀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빠진다의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봐왔던 수익률보다는 조금 못하는 구간이 몇 년간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책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제조업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이 트럼프 행정부나 똑같습니다. 아마 더 크게 지원할 확률이 높습니다. OECD 같은 경우는 2030년이 되면 바이오 경제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인간의 생명을 무한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산업이 바이오 산업들입니다. 이게 지금 단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벌써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서 접종하고 있는 거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바이오 기술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바이오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를 조금씩 이제 우리가 못 보고 있다가 이제 보게 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2030년이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사람 몸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거의 완전히 정복하는 수준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경제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 바이오 경제를 이렇게 보면 뭐 크게 세 덩어리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로 바이오 기술로 사람의 수명을 늘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과 치료의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제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보험하고 연결해서 우리 몸을 항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헬스케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세 덩어리가 뭐 하나처럼 뭉쳐가지고 계속 덩치를 키워갈 겁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분야고 앞으로도 지원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 거기 이제 QQQ 이런 데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SPY에도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 S&P 500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바이오 ETF들 그래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은 기술주라고 일컬어지는 것 중에 우리가 본 기술주들은 바이오주들은 아닙니다. 그죠? 뭐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팡으로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바이오 회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QQQ 같은 경우에는 그 QQQ를 운영하는 그 인베스코사가 오히려 거기는 또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주가도 계속 좀 하락 추세인데 그 QQQ와는 또 별도로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미국에 이제 자산 운용사들 큰 데들이 많이 있는데 인베스코는 똑똑하게는 해왔는데 그 뭐 결과적으로 보면 그 금융 상품을 산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상품을 내줬는데 본인들에게는 좀 그렇게 좋은 상품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을 대신 운용을 해주고 보수를 받아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뭐 QQQ도 지금 운용 보수가 상당히 낮죠. 덩치는 크지만 어쨌든 다른 경쟁사들이 더 높은 수익을 내는 ETF들을 많이 만들고 또 실적도 다른 쪽에서 더 많이 내고 그러는 데 반해서 이제 인베스코는 조금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3월 오면서 인베스코사 주가를 봤더니 한 6달러까지 빠졌었고요. 지금은 17달러 정도 왔으니까 뭐 그래도 많이 회복했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한테도 그런 질문들이 좀 들어오는데 우려하시는 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QQQ에 투자했는데 만약에 인베스코 망하면 어떻게 되지? 네, 맞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 영향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법으로도 보호받고 이건 자기들 자산이 아니고 우리 자산이잖아요. 두 가지 방식으로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하나는 인베스코가 QQQ를 운용하는 거를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그러면 인베스코 QQQ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예. 다른 게 될 수 있고요. 뭐 뱅가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해체하는 겁니다. 팔아서 이거를 다시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인데, 두 번째 방식은 확률이 낮고 첫 번째 방식이 될 겁니다. 규모가 뭐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나죠. 근데 지금 미국 주식 시장 보면은 지난 10년간 계속 좋았고 뭐 올해는 뭐 특히 좋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뭐 ETF나 뭐 다른 개별 종목 다 포함해 가지고 미국 주식 시장이 한번 크게 조정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리 섞인 전망들도 좀 나오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사실은 작년 하반기 특히 연말이 갈수록 그 다음에 올해 연초 주가 엄청나게 올랐죠.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지금 한 방 터져야 될 텐데 이게 실적이 터지는 거네. 이제 뭐 이거 좀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10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위기라고 부르는 이런 리스크가 한번 진짜 리스크가 되는, 진짜 현실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정상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10년 동안 통화, 돈도 많이 움직이고 공급되고 하면서 그렇죠, 변했고 산업 지형도 다 변했을 거고 10년 전에는 우리 한번 1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0년에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거 들고 다니는 사람 50% 됐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2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없으면 사람이 바보 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을 똑같은 상태로 온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서 뭐 성장한 회사, 뭐 안 좋은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겼지만 이런 많은 자산의 변화들이 생겨 있는데 그냥 그대로 묵혀져 온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걸 계기로 해가지고 한번 뻥 터지는 게 정상이고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활화산이에요, 경제는. 근데 계속 안에 뭐 마그마가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축적돼 있다가 한번 뻥 터지죠. 한번 분출하고 나면 그 산에 있던 생태도 다 죽은 나무도 생기고 뭐 이쪽에 가서 용암이 흘러서 뭐 바위덩어리도 하나 붙을 거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다시 꽃이 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야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거꾸로 울고 싶었을 때 코로나 위기가 딱 터졌고 그런데 사람들의 그 관성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학습력이라는 것도 되게 무섭고 우리나라 동학개미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올해 만들어졌죠. 이거를 몇 번을 본 거예요. 언제 봤냐면 IMF 때도 보고 뭐 금융위기 때도 보고 무역전쟁 때도 보고 지금이 찬스다. 그렇고 또 각국 정부도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 우리나라 제조업, 뭐 항공, 여행 다 끝장났는데 그냥 망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돈을 풀든 뭐 하든 자기 국민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말이 안 되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들이 계속 따라가고 있고 지금도 그걸로 버텨오고 있는데 지금의 온 시점에서는 의견이 셋으로 딱 갈립니다. 하나는 지금 원래 터져야 될 버블보다 더 커졌다. 이건 터질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버블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이미 한번 겪었고 지금은 지형이 다 바뀌었고 정부도 계속 산업들이 살아나도록 밀어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만 놓고 보면 조정들이 작은 것들이 조정들이 계속 있을 거지만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성장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의견이고요. 세 번째 의견은 그런 게 어딨나. 계속 간다. 돈의 힘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중간 정도 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